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던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며 반박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과 가족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직원과 가족을 고발했고 국토교통부와 LH는 관련자 전원을 직무 배제하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이틀간 외국인 90여 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 환자가 이미 400명을 넘었습니다. 3월에 내린 눈으로는 16년 만에 가장 많은 폭설로 강원 지역 학교 80여 곳이 개학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하우스 붕괴와 어선 침몰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최악의 유혈 사태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12대의 실탄을 발사해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그동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사실상 깨고 미얀마 군정의 수치 고문 등 정치인 석방과 폭력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법치주의 말살이라면서 직을 걸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박범계 장관은 일단 대화로 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당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을 사실상 검찰 폐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거라며 민주주의 퇴보, 헌법 정신 파괴, 법치주의 말살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하며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올바른 여론 형성을 기다리겠다며 졸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국민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윤 총장이 우려를 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의 공개 비판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단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검찰 내부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윤 총장도 만나고 구성원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중수청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윤 총장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태세입니다. 한동안 중단했던 전국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하면서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든 재차 중수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총장의 이번 일선 검찰청 방문은 지난해 말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처음으로 거센 비판을 쏟아낸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또 공개석상에선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현직 검사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과 다름없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구일본제국이 지난 1910년 메이지 일왕 암살 미수 사건 발생 후 사상범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고등경찰을 확대 개편한 게 특별고등경찰인데
중수청도 경찰 조직 얼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장 엄중한 범죄 수사만 콕 찍어 맡게 된다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중대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다.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수사 검사가 아니면 그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저렇게 문제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대검이랑 따로 얘기 나누신 건 없어요? 구체적인 건 없는데 아마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 사건을 이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거라며 민주주의 퇴보, 헌법정신 파괴, 법치주의 말살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하며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이 약어가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둘러싼 진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와 경제 그리고 공직자, 선거, 당위사업 그리고 대형 참사를 다루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6대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데 모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은 일부 축소됐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가 됐고 경찰에는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검찰은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건데 중수청이 신설되면 남아있던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검찰에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유지하는 기소권과 헌법상의 영장 청구권만 부여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입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이에 따른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 따로 기소 따로 방식으로는 갈수록 진흥화되는 중대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조직의 명운이 걸린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청와대는 매우 불편한 모습입니다. 국회를 존중해서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치권 역시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전국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까지 걸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공개 반발에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겁니다. 여권과 검찰이 다시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비칠까 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를 이끄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 얘기해 이해시키겠다며 평소와 달리 온화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과 각 세우는 걸 자제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에도 좀 더 시간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가 모레쯤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니까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섰습니다. 헌법상 삼권 분립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칼날을 쥐어주려는 것이라며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을 텐데 이번 모습은 다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전과 같은 대립구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만 중수청법이 발의될 경우 윤석열 총장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팀의 위중교사 의혹을 수사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며 이번에 주임 검사를 새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직을 신설하고 임은정 부장검사를 앉혔습니다. 임 연구관은 이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당시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선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도 부여받으면서 강제 수사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 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데다 윤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직무가 배제돼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사법정의와 검찰 윤 총장을 위해서도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임 연구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대검 감찰 3과장을 해당 사건 주임 검사로 처음 지정했다며 애초 임 연구관에게는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번 지시도 직무 배제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검은 임 연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놓고도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자 법무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판부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보직에 따라 수사권이 없을 수도 있다며 임 연구관에게 즉각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이었다면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는 데에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하진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부에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만료됩니다.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임 연구관을 겸직 발령하며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에 윤 총장이 사실상의 직무 배제 지시로 맞서면서 양측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지난달 경기도 광명과 시흥지구가 3개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죠. 그런데 LH 직원들이 이곳에 100억 원대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는데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땅을 산 게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데다 서울과 가까워 신도시 발표 때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입니다. 그런데 LH 직원 10여 명이 이 지역에 있는 토지 100억 원어치를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이 토지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객자유지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농지로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이나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면 좀 어렵고 그런 투기적인 목적으로 여기가 개발이 돼서 나중에 그 개발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LH는 즉각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LH를 상대로 광명 시흥신도시 토지 매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업무 관련성하고 이제 위법성 그거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업무 관련자면은 위법성이 좀 쉽게 드러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좀 복잡할 수는 있겠죠. 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한 결과인 만큼 국토부와 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과 가족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수사 결과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적 처벌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정부의 83만 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금리와 GTX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주택 가격이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지난 1월 매매가는 6억 원 수준. 지난해 11월보다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인근의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아파트 실거래가 역시 한 달 만에 1억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광역 급행철도, GTX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금리에다 교통 호재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에는 1% 이상 올라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GTX 노선 정차 기대감이 큰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도 한 달 전보다 0.51% 올라 상승폭이 확대했습니다. 전체 83만 호 공급 계획 가운데 지난주 광명시흥 7만 호 신도시 계획이 나왔지만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매수 심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급계획 자체도 2분기가 돼야 최종적으로 후보지들이 다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수요자들의 이제 추격 매수 심리 혹은 매매 전환 심리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민간 기관의 조사에서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8억 원을 돌파하는 등 잇따른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상승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690만 명에게 19조 5천억 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4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매출과 직원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0만 개와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24만 개 업체가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도 포함되는 등 소상공인 105만 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데 지난달 신고한 부가세 매출 신고액이 기준입니다. 지원 단가도 높아져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지원됩니다.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앞선 3단계보다 세분화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이,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여행과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 근본 총 대책비 19조 5천억 원 지원을 통하여 그 수의 대상이 3차 피해 지원 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노점상 4만 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곳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 취약계층과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그리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고용 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또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이, 학부모가 실직이나 폐업한 대학생 10,000명에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과 크게 악화된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총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5조 원은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126조, 국가 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다가 이번에 새로 버팀목 자금을 받게 되는 업체는 105만 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은 나타냈지만 막대한 피해를 메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성우 씨.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지난해 연말 매출이 평소 5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업장 규모가 커서 고정 비용도 많이 들지만 매출 조건 탓에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다 이번에 처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 금액이 4억 원이 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무척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다행히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과연 매장마다 얼마나 매출이 줄어들었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비율대로 어떤 보상금을 책정해 주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4차 피해 지원 대책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와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최대 18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노점상 4만 곳에도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근본의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의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취약층 선별 지원이 K자 양극화 성장의 부작용을 줄여줄 거란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취약계층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계기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피해 지원 강화라는 두 과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고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OECD 평균보단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앞으로 2, 3년 안에 국가 채무 비율이 5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초저출산 대응 등 특수 상황 때문에 재정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보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안도 없이 돈을 풀어댄다며 송고 심사를 예고했는데요. 치열한 삿바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 1,000조 가까운 국채는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 고가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입니다. 이런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 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구속 20조 돌려도 괜찮나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이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감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이틀 사이 9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인천시와 경기 양주, 부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죽 공장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례로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와서 검사하러 오라 그러죠. 네, 오늘 오전에? 아침에? 후에 들었어요. 앞서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지난달 17일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다른 지자체들이 외국인 선제 검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무더기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관내 집단 감염 소식에 이곳 선별진료소를 찾은 검사자 수가 평소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확진된 외국인은 대부분 무증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두천 내 특정 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고 경기 양주와 부천, 인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역학조사관 15명과 영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 10명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그 외국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들의 직장은 양주, 부천, 인천, 산발적으로 다 있어요. 동두천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등원과 개학을 이틀 동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5명 넘게 고용하면서 기숙사가 있는 전국의 사업장 10,0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달 안에 전수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중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학과 동시에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급격한 증가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냈던 것은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이른바 주말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 개학과 동시에 신규 확진자도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408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대목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가족,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 환자가 설 전주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족을 통한 감염이 절반 이상이었고 이후 직장과 지인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명절 가족 모임으로 인한 가족 내 노출이 관련 환자의 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외국인 확진자가 최근 크게 늘어나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고 일주일간 통계치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대학들도 개강 시기에 맞춰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 3월 대학가의 낭만도 상권의 개강 특수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강을 맞아 대면 수업이 열린 한 강의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거리를 띄우고 앉은 채 피아노 실습에 열중합니다. 이 학교는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이론과 실기 수업 모두 학생 9명까지만 대면 강의를 허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감염 우려에 교수들은 방역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체온 측정과 손 소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안전하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도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실기 수업에 한해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오케이.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물이든 상관없어요. 개강 첫날인 만큼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거친 학생들만 소규모로 모여 안내 사항만 듣고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수업을 참여하는 친구들의 얼굴도 모르고 거의 목소리나 화면상의 얼굴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대면으로 할 수 있을 때 장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아예 학생들의 등교를 막은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당분간 비대면 수업만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도 막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우선 개강 1주차엔 원격 수업만 하기로 했고 중앙대도 당분간은 온라인 수업만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익대는 이미 올해 1학기 비대면 중간고사를 예고했습니다. 비대면 강의에 직격탄을 맞은 건 대학가 상인들입니다. 학생 발길이 뜸해지면서 개강 특수는 사라졌고 곳곳에 임대 안내문도 걸렸습니다. 전에랑 똑같아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안 다녀요. 장사는 똑같아요. 안 돼요. 지금 가게가 다 비었잖아요. 너무 상권이 안 좋아요 지금. 새학기를 맞아 일부 대학들이 조심스레 대면 수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감염 확산세에 대학가엔 여전히 낭만 대신 방역이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모레 공청회를 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에 공청회를 열고 확정안이 아닌 개편안 수준에서는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큰 부작용은 없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위험성을 부풀리는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고령층에 높은 효과를 보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도 고령층에 접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2만 3천 명 넘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접종률은 0.04%입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대부분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 등으로 모두 경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린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접종받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임에도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인 이스라엘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 후에도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과는 별개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영국 보건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이 백신의 국내 고령층 접종에 대해 당국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국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논문과 임상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한 자료가 쌓였다 하면 언제든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은 또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일명 백신 여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에서도 아직 채택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100%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전국 권역별 접종센터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진 5만 5천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이달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어제 미국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접종을 받았으며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은 없었습니다. 후생성은 지주막하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선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인지 평가할 수 없어서 인과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공동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무료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첫 수혜국은 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입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의 한 병원. 기다렸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곳에서도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자는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I really feel so good because we are waiting for the vaccine and we are ever ready to receive it. Let me say we are the people taking care of the patient. So if I've been vaccinated, I think it will help me. 가나가 코백스를 통해 1차적으로 공급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은 60만 회분입니다. And so it's a happy occasion that Ghana, being the very first country to be a recipient of the COVAX facility. 이웃 국가인 코트디부아르도 약 50만 회분의 백신을 받았고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는 400만 회분 가량의 백신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콜롬비아가 코백스를 통한 첫 수혜 국가가 됐습니다. 거브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백스를 통한 전 세계 백신 배포가 드디어 성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hen the history of the pandemic is written, I believe that the ACT Accelerator and COVAX will be one of its standout successes. This is an unprecedented partnership. 코백스는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42개국에 2억 3,700만 회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에 또 실탄을 발사해서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유혈 사태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은 그동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사실상 깨고 미얀마 군정의 수치 고문을 포함한 정치인을 석방하고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경과 대치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위로 최루가스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집니다.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지며 뒤로 물러난 시위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위로 물대포가 뿌려지고 군인과 경찰이 체포작전에 나서자 힘없이 끌려가고 맙니다. 일부 군인이 달아나는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마치 5.18 광주 민주항쟁과 중국天安문 민주화 시위를 연상케 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군인들이 쏜 것이 고무탄인지 실탄인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미얀마 북서부 깔레이 타운에서 실탄이 발사돼 시위대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군경의 실탄 사격으로 최소 18명이 숨진 최악의 유혈 사태 후 이틀 만입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화상회의를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그동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사실상 깨고 미얀마 군정의 수치 고문 등 정치범 석방과 폭력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Indonesia mendesak security forces Myanmar untuk menahan diri dan tidak menggunakan kekuatan dan kekerasan.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나온 아세안 의장 성명은 모든 당사자의 폭력 자제와 대화와 화해를 통한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에 강원 산간에는 이틀 새 1m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3월 폭설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물기를 머금어서 무거운 습설이 쏟아지면서 어선이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강원도 산간 지역입니다. 미시령에 90cm, 설악동에도 7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도심에도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왔고 특히 북강릉은 관측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적설 기록을 세웠습니다. 3월 눈으로는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왔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현재 기록상으로는 북강릉 지역이 2008년에 관측을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눈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2005년에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온 기록이 있어서 16년 만에 폭설이 내린 셈입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영동 지방에 공급된 것이 폭설을 만든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에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온도차에 의해 눈구름이 만들어졌고 이 구름이 동풍에 의해 태백산맥을 타고 오르며 폭발적으로 발달해 눈폭탄을 쏟아부은 겁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은 일반적인 눈보다 2~3배가량 무게가 더 나갑니다. 이번 눈은 동해상의 습기를 잔뜩 머금은 전형적인 젖은 눈, 습설입니다. 보통 1제곱미터 넓이의 눈이 1m로 쌓일 경우 마른 눈인 건설과 일반 눈은 무게가 150kg 정도지만 습설은 300kg 이상으로 2배 이상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는데 속초 대포항에서 1.02톤급 어선이 침몰한 것도 눈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에 가장 늦게 내린 눈은 대관령을 기준으로 5월 17일, 가장 최근에는 2014년 5월 6일에 눈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영동 지방에 또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대형 빙산이 남극 빙붕에서 바다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주 동안 더 많은 조각이 분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눈 덮인 얼음 사이로 쩍 갈라진 균열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웨들해에 떠있던 브런트 빙붕의 조각입니다. 영국 남극 자연환경연구소 BAS는 지난달 26일 웨들해에 떠있던 두께 150m의 빙붕이 갈라져 넓이 1270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빙산이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11월 생긴 균열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균열이 지난 1월 한 달간 하루에 1km씩 북동쪽으로 뻗어나갔고 지난달 26일 오전 몇 시간 동안 수백 미터씩 균열이 더 벌어져 빙붕에서 분리된 것으로 봤습니다. 영국 남극 자연환경연구소와 BBC는 몇 주 동안 더 많은 조각이 빙붕에서 분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분리 현상은 지난 10년간 빙붕을 관통한 세 번째 큰 균열이었습니다. 분리된 빙산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A74라고 불리며 생태계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A74는 서울시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의 2배가 넘는 크기지만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최대 빙산은 2017년 라르센 C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A68로 분리 당시 면적은 5,800제곱킬로미터나 됐습니다. A68은 남대서양으로 흘러나와 지난해 말 영국령 사우스 조지아 섬의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했는데 최근 작은 조각들로 쪼개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소 할머니를 만납니다. 오늘 면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이 할머니의 입장을 듣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해결 방향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추진위원회는 이번 면담에서 위안부 문제 ICJ 회부를 위한 특별협정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있었던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감한 외교 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소송에서 외교부는 면담 결과 가운데 민감한 사항을 빼고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배달앱 업계 3위 쿠팡이츠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수료를 600원 내리기로 하면서 집단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쿠팡이츠는 어제부터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 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원거리 배달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료를 줄이는 대신 할증 지급을 유연하게 해 원거리 배달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쿠팡이츠 라이더들이 여러 배달 음식을 묶어서 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달 한 건당 2,500원이면 최저임금도 벌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학대, 유기와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첫 재판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의 지인이, 오후에 이어지는 재판에는 아랫집 주민과 대검 심리분석관이 각각 출석해 증언합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일주일 만에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 정도가 더 내려가 있는데요. 다행히 말 그대로 반짝 추위라서요.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무척이나 크기 때문에 옷차림과 건강관리 모두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찾아온 추위에 지금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6.9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철원도 영하 7도, 전북 장수도 영하 5.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아침과 비교해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며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0도, 대전 12도, 대구와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후 이번 달 중순까지는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서 남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아직 제설 작업이 다 이뤄지지 않은 영동 지역은 주말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가득 쌓이면서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많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며 반박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과 가족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직원과 가족을 고발했고 국토교통부와 LH는 관련자 전원을 직무 배제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이틀간 외국인 90여 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 환자가 이미 400명을 넘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반기를 들면서 총장직까지 거론했습니다. 네,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여론전도 본격화하고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여권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은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기자간담회나 입장문 발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통상의 방법이 아닌 전격적인 언론사 인터뷰는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신문지면에 대담 인터뷰가 실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메시지 전달에 주목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권의 중수청 입법 추진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발언 수위도 꽤 높았습니다. 특히 총장직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건 나름의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은 앞서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지휘권 박탈과 징계 국면에서도 끝까지 자리는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권 박탈을 검찰 조직에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길목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다만 윤 총장은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보면 당장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보다는 여권을 향한 투쟁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여론전이 본격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은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리겠다며 기댈 곳이 국민의 지지뿐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미 검찰 내부망엔 중수청은 일제강점기 특별 고등경찰이란 비판글이 올라오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대검찰청은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이 취합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을 기점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서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또다시 여권, 법무부와 갈등 구도를 내보인 데 대한 청와대 내부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일선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하면서 오늘 오후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대구고검 도착 후 방문 취지 등에 직접 밝힐 예정인데 중수청에 대한 입장 표명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진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아직 대검과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번 수사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은 재작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3차례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출국 금지를 승인했는지와 위법 소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당시 언론에서 언급된 김 전 차관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하는 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사건 번호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차 본부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가 적절한지 외부 인사 의견을 듣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수사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제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차 본부장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연구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해당 사건의 시효를 각각 4일과 20일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해당 사건에 배당한 적이 없고 어제 처음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 광명과 시흥 신도시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땅 2만여 제곱미터를 미리 사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분을 나눠서 땅 100억 원어치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명 시흥 지역은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인데 참여연대는 LH 직원 14명과 배우자, 가족들이 대출 58억 원을 받아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필지 10곳을 미리 사뒀다고 주장했습니다. LH 측은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으며 자체적인 전수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해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의 철저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오후 국토교통부에 이같이 긴급 지시하고 아울러 다른 택지 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는 벌써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15조 원의 추경에 기존에 확보된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한 4차례에 걸친 코로나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민생과 고용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면서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역대 슈퍼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 동안의 예결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고를 무시한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육박한 상황에서 불어난 채무 비율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은 여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 부총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 확정 뒤 공식 일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러 정책 부각에 돌입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후보 확정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힘과 1차 단일화 관문을 통과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사수의 중책을 짊어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의 후보 확정 뒤 행선지는 현충원에 이어 중앙의료원이었습니다. 21분 도시, 그린 서울 독립선언과 같은 핵심 공약을 방명록에 적는 것으로 거듭 띄우는가 하면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의 혜택을 서울 시민 골고루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경선 때처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업적을 자주 언급하면서 정책 시장으로서의 면모 부각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맞으신 주사기 그 주사기 백신 쥐었지 않은 주사기 그걸 이제 제가 가서 설득한 거예요. 범여권 단일화 논의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예비후보와 오는 8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한 가운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예비후보는 아예 의원직까지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 확정을 앞두고 이틀에 걸친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두 예비후보 간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역시 변수는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로 무조건 치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 안에서도 제1야당 대표답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안철수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경제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로 실무 협의가 시작되면 서로 심도 있게 의논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거기서 다 논의를 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습만 보면 안철수 후보 쪽이 더 조급하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비춰집니다. 대중적 지지가 높은 안 후보 측과 든든한 조직력을 앞세운 국민의힘 사이의 삿바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방역 개학, 마스크 등교 같은 익숙한 풍경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학교 정문부터 시작되는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급식실 칸막이 설치. 1년 전엔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방역 속 개학 풍경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던 아이들에게 마스크 등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실내에서만 활동하고 소독이나 이런 거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서 마스크 잘 착용하면서 생활하니까. 학부모들은 정상 개학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로 수업 격차도 해소하고 친구들도 제대로 사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학교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3학년하고 6학년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빨리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아직도 300~400명을 넘나드는 데다 활동량이 늘어나는 봄철에 거리두기까지 느슨해진 요즘. 엄마는 아이에게 마스크를 잘 쓰라고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매일 가니까 아무래도 애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조금 이제 이게 잘 되는지 좀 불안한 것도 있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확산세가 줄어들지가 않아서 불안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외에 다른 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는데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개학 첫날부터 이 학습터가 20여 분간 먹통이 되기도 했고 일부 학교에선 준비가 부족해 이 학습터 수업이 연기되는 등 혼선을 겪은 겁니다. 지난주에 이 학습터가 준비가 안 됐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해주셨으면 다 좋았을 텐데 언제는 또 주무를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했어요, 오늘 갑자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날짜와 시간표 등이 바뀌다 보니 학사 일정 공지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학사 일정이 보통은 더 빨리 나오는데 지난주에 저희 학교가 좀 늦은 편이었어요. 다른 학교보다도.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에 막 몰아서 이제 학교에서 통신문이 나오다 보니까 가입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해볼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상대응 상황실을 꾸려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는 사전학습과 적응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과 직장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3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동창 모임에서 대학생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개학절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닭 가공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3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국적 50대가 처음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 15명 등 모두 16명이 감염됐습니다. 인근 마트에서도 7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모두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진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식당, 휴게 공간 등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대학생 모임에서 7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모두 15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A씨가 고향에 내려와 친구들을 만났다가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23일 대구에서 동창들과 잇따라서 모임을 열었고 음식점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여럿 방문해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개학철을 맞아 감염 확산 위험이 큰 만큼 학생들에게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말고 지인과의 접촉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경기 동두천시가 지역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지난 이틀 동안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 등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역 내 등록 외국인 3,966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90명이 훌쩍 넘는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거주지는 동두천이지만 직장 등 주 생활권은 양주와 포천, 남양주, 인천 등 다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43명으로 84.1%, 비수도권이 65명으로 15.9%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일 동안 잠시 멈췄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어제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보건소에서도 요양병원에서도 접종이 이뤄졌는데 큰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백신 접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봉구 보건소.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한 칸씩 거리 두기를 한 채로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일단 기대 반 설렘 반 좀 걱정 반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다른 직장하고 좀 틀려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맞아야 된다는 의무감은 조금 있어요. 접종이 멈춘 3.1절 연휴에도 보건소는 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첫 접종이 이뤄진 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의 이상 반응을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금요일 날 접종하신 대상자분들 혹시 접종하시고서 반응이 어떠셨는지 경과 모니터링을 주로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면역을 위해서 본인 몸을 또 챙겨주시면서 모니터링도 너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출장 접종도 재개됐습니다. 찌르지 마시고 꼭 누르고 계세요. 이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시설 종사자 10명은 8주 뒤에 다시 이곳에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오를까 봐 겁나고 많이 좀 불안했어요, 심적으로. 근데 지금 예방접종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에선 자체 접종을 이어나갔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첫날 접종자 160여 명 가운데 일부가 고열 증세를 호소했지만 지금은 모두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예방접종 하신 뒤에 대부분은 몸살기 있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호흡곤란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구토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은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주 YTN에서 단독 보도한 서울 강남 헬스장 금고털이 일당 가운데 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헬스장 회원인 40대 A씨는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다 덜미가 잡혔는데요. SNS에는 훔친 금품으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부산광역시 해운대 인근 도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성을 경찰관들이 붙잡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남성은 욕설을 마구 쏟아내며 저항합니다. 난폭 운전하는 차량을 본 시민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40대 A씨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들어가서 앉으세요. 진정 좀 하게. 이러면 선생님만 힘들어요. 내가 얘기했죠. 캄다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지구대에 끌려가서도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김에 금고, 형사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수상이 여긴 경찰이 확인해보니 지난 25일 서울 강남 헬스장에서 1억 원 넘는 돈이 든 금고와 골프용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금고 얘기도 그냥 맨 처음에는 뭐 다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금고 저 혼잣말도 많이 하고. 범행 직후 부산으로 향한 A씨. 클럽에서 100만 원 넘는 술을 10병 넘게 사 마시는 등 거액을 탕진하는 모습을 대담하게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나흘 만에 붙잡힌 겁니다. 하지만 A씨 차에는 훔친 금고 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고는 왜 훔치셨나요? 다른 일당과 어떤 관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일당들이요. 금고 훔친 건 맞으세요? 아니요.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남은 일당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YTN은 초등학교 수영 코치가 제자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수영부 감독은 해당 코치의 부인이었고 두 자녀는 이 수영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자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초등학교 수영부와 함께 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 신도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에 수영부가 생긴 것은 지난 2011년. 이 초등학교 수영부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메달도 여러 개를 땄습니다. 수영부 감독은 A 교사. 그런데 수영부 창설 3년 만에 세 번째 수영 코치가 새로 왔습니다. 다름 아닌 A 교사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거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수영부 지도자가 저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다가 서울에서 기업에 일하다가 내려가서 지도한 거예요.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 경기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코치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긋나지 않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되었던 거죠. 요즘에는 그 의사체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인은 감독, 이후 남편은 코치를 맡게 된 이 수영부에서는 이 부부의 아들과 딸이 맹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남매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모교 수영부와 함께 훈련을 계속했다고 당시 초등학교 수영부원은 말했습니다. 학교 수영 이름이 수영부인데 애초에 학교 수영부의 시간표는 코치의 아들, 딸 학교 끝나는 시간에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운동하는 거였고 애초에 중점은 저희가 아니라 그 아들, 딸에게 맞춰져 있는 수영 훈련이었어요. 했었어요. 해다가 또 그만뒀잖아요. 거기가 다리쳐가지고. 안 해요. 걔네들 때문에 안 해버리잖아요. 지금 수영도 못하고 내가. 수영을 접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 어머니는 현직 교사인 감독, 그리고 자녀는 선수. 이런 구도에서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가 지도하는 모교 수영부와 함께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다치게 하거나 아기들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한 산부인과 의사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김포시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신생아의 눈 주변을 메스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해 이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게 한 혐의를 받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일요일로 불리는 최악의 유혈 사태를 겪은 미얀마에서 군부의 강제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미얀마 북서부 깔라이 지역에서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서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의료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탄을 연속해서 발사하자 수백 명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특별회의에서 미얀마 군정에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과 유혈 진압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수치 고문과 다른 문민정부 지도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도 미얀마 국민의 목소리와 이익이 존중받아야 하며 쿠데타 이후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선 미얀마 군정은 아세안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강조해온 정부가 당사자 의견 수렴에 나서는 건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면담합니다. 외교부에서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아시아 태평양국과 국제법률국 당국자들도 배석합니다. 이 할머니 측은 면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ICJ 회부를 위한 특별협정 초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정부가 해법 찾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중심, 법원 판결 존중이라는 우리 입장과 청구권 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은 접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양측 모두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면서 특히 우리의 원칙을 거슬러서 일본을 만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고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대화 제안에 이제 일본이 호응할 차례라는 압박도 했지만 한국이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내놔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장관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지만 한일 외교장관 간 취임 축하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중재 여부가 변수로 꼽힙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를 북한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3.1절을 계기로 북한의 위안부 피해자를 집중 조명하는 기록물도 방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과 나눈 담화를 게재했습니다. 북한 매체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학자의 탈을 쓰고 일본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낭동을 비호, 두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았고 일본의 우길기 훈장까지 받은 철저한 친일 분자라면서 남한을 비롯해 전 인류가 램지어 교수의 사과와 논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접할 수 없는 대외 선전 매체이긴 하지만 정의기억연대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램지어 교수 비판에 동참한 점은 눈길을 끕니다. 앞서 북한은 3.1절을 계기로 2006년 작고한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 씨의 증언을 비롯해 50분 분량의 위안부 관련 기록물도 방영했습니다. 북한은 일제가 인류 앞에 저지른 성노예 범죄는 실효가 없다면서 조선민족은 끝까지 피해 결산을 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만. 그 수는 20만에 달했습니다. 참으로 인류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 내무성과 군부, 조선총독부 등이 총동원돼 감행한 국가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LG와 SK의 배터리 소송 운명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갈리기도 했습니다. ITC 결정으로 수세에 몰린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짓는 배터리 공장을 이유로 소송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미국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LG 에너지 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배터리 소송 판결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SK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ITC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3조 원을 들이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고 이를 위임받은 곳이 무역대표부입니다. LG 측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ITC 결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담아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소송의 최종 결과는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선택을 할지에 달렸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동맹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을 높여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돼 ITC 결정 거부권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반면 ITC가 SK 배터리의 수입 금지 조치에 유예 기간을 둔 만큼 거부권까지 행사할 명분은 작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적권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혹은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 미국 전체 산업에 오히려 부담이 더 많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 수정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SK는 공개 사과 요구에 선을 긋고 있고 양측의 손해배상금 제시 액수도 차이가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5년 동안 6번에 불과한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지는 한 달 남짓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 말살이다, 직을 걸겠다며 공식 반대한 소식, 아침 신문들의 일면을 차지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소와 수사권을 가진 반부패 금융수사청을 만들자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기관들의 지휘권을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가 가져도 상관없다고 했는데요. 국회 존중이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청와대와 달리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되레 윤 총장의 존재감을 높여줄 수 있다며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랍니다. LH 직원들이 정부의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전 100억 원가량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토지 매입 10건 가운데 9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뤄졌는데, 한국일보는 변창흠표 공급대책 신뢰도 뚝이란 제목과 함께 이사 주택 공급대책을 주도할 LH의 도덕성이 추락했다고 꼬집었고, 한겨레 만평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로 보이는 사장 집무실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 땅을 가지고 있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의 수혜자가 됐다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신공항 건설 기대 심리에 가덕도 일대 땅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데, 오전 시장 측은 신공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이의 학대가 의심돼도 그동안 어린이집 CCTV를 보려면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했는데요. 정부가 관련 지침을 바꿔 부모가 아동학대 정황 등을 발견했을 땐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들이 수갑을 찬 채 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이어 홍콩 민주진영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아예 선거 관련 법규를 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가 학생을 납치했다가 몸값을 챙기고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이후 3주에 한 번꼴로 대형 납치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제난의 학생 납치가 수익성 높은 사업이 돼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간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로 제법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낮 동안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 대전은 12도, 광주는 13도, 대구와 부산은 1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영동 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24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